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낼 때였다. 하얀 조명이 신부의 드레스를 감싸며 식장의 중심을 비추던 그 순간, 저 아이 청소부 딸이잖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뺨에 불이 떨어졌다. 정숙한 얼굴로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일어나 신부의 얼굴을 내리쳤다. 웅성거림이 퍼졌고 순간 식장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주례는 헛기침을 하고 신랑은 잠시 굳은 얼굴로 두 여인을 번갈아 쳐다봤다. 신부의 얼굴엔 얇게 바른 파운데이션이 벗겨졌고 그 아래 수줍게 피어오르던 홍조 대신 선명한 손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다. 그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신부는 고개를 숙이고 그저 죄송합니다 라고만 했다. 왜 죄송한지는 묻지 않았다. 이 집안에서 죄송합니다는 매번 대답보다 먼저 나와야 하는 말이었다. 정작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지은 채 돌아서서 자리에 앉았다. 마치 무슨 벌레라도 쫓아낸 것처럼.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돈 많은 집이니 뭐든 다르겠지라는 눈빛으로 상황을 묵인했다. 아무도 신부의 편에 서지 않았다. 신랑조차도. 그는 단상 위에서 마른 침을 삼켰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식 후 사진 촬영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드레스 끝자락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고 화장은 고쳐지지 않았다. 신부의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닦던 식장의 바닥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 바닥을 하루 전날까지 자신이 쓸고 닦았다는 걸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청소부 딸이면 어때서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문처럼 금방 사라져버렸다. 사실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결혼을 탐탁지 않아 했다. 가문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남편은 별 말이 없었고 아들은 어쩌면 눈치조차 못 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모른 척했을까. 그날 신부의 손엔 붉은 부케 대신 부드러운 흰색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식장 입구에서 건넨 것이었다. 더럽다 싶으면 그냥 버려. 그 말엔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는 그 손수건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한복 자락이 질질 끌리는 가운데 아무도 말하지 않은 일이 모두의 기억에 각인되었다. 결혼식은 끝났고 시작은 상처로 남았다. 하객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남은 건 기묘한 향냄새와 화단에 떨어진 작은 구슬 장식들이었다. 그 구슬 하나가 그녀의 구두에 눌려 깨졌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이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처럼. 그날 밤 신부는 욕실 거울 앞에서 뺨을 바라보았다. 손자국은 지워졌지만 그 자리는 오래 남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결혼이 단지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신혼방이라 부르기엔 낯선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조용히 벗었다. 바닥에 펼쳐진 한복 치마는 연분홍빛으로 곱게 접히지 못한 채 구겨졌고 실핀 몇 개는 거울 앞 화장대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다리를 모으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아직도 뺨이 따끔거리는 듯 했지만 그보다 더 아린 건 그 순간 아무도 그녀를 감싸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신랑은 엄마가 원래 좀 이라며 말을 흐리고는 먼저 잠들어 버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치 그 뺨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그녀는 얇은 스타킹을 벗다 말고 핸드백을 열었다. 그 안엔 아버지가 준 손수건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하객이 모두 퇴장한 후 아버지가 그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준 그것. 가슴이 답답하면 이거 펴봐라. 속엔 말없이 접힌 흰 종이 한 장과 카드키 2개가 있었다. 종이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내 딸이 어디서도 고개 숙이지 않기를.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고 천천히 일어났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번지고 있었고 아래로는 교통 신호등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어쩐지 자신이 가진 선택지 같아 보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짐을 정리했다. 옷걸이에 걸린 흰 블라우스, 여행용 가방 안에 따로 넣어두었던 슬리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레스 끝자락에서 떨어진 비즈 하나. 그건 눈물처럼 작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무언가였다. 방을 나설 때
그녀는 신랑을 깨우지 않았다. 그냥 가방을 들고 나왔다. 호텔 로비엔 아직도 결혼식의 잔향이 남아 있었고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장식들을 철거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로비를 지나쳤고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수진아. 뒤돌아보니 아버지였다. 어깨엔 어울리지 않게 구김간 정장이 걸쳐져 있었고 손엔 플라스틱 컵에 미지근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먼저 걸었다. 그 뒷모습이 평소보다 조금 더 구부정해 보였다. 이런 밤엔 그냥 자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녀가 중얼이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자면 익숙해져. 그러면 그게 내 몫이 돼버린다. 그 말에 그녀는 문득 눈물이 찔끔 고였다. 아버지는 그걸 보지 못한 척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엔 오직 호텔 냄새와 오래된 향수 냄새만이 맴돌았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의 두 사람. 그녀는 눈이 붉었고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단단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거울 속에서는 분명히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조용히 멈췄고 문이 열릴 때 그녀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그녀 혼자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혼자 견딜 이유도 없었다. 시댁의 대문은 무겁게 닫히는 소리를 냈다. 처음으로 발을 들인 날 그녀는 깊게 허리 숙여 인사했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꼬리는 웃지 않았다. 눈빛은 찬물 같았다. 집안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루엔 먼지 한 톨 없고 식탁엔 계절 따라 바뀌는 수국 꽃병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깔끔함이 꼭 환영을 의미하진 않았다. 수지는 그걸 금방 알아챘다. 처음 며느리로 들어간 집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매일 오전 8시에 정확히 마룻바닥을 닦았고 며느리가 닦은 자리는 항상 한 번 더 손을 댔다. 물기가 남으면 나중에 자국 생긴다. 그 말은 충고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었다. 아침밥을 차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국이 뜨거우면 너무 후덥지근해 미지근하면 식전 입맛을 깬다. 어떤 온도도 옳지 않았고 어떤 조미료도 그 입맛에 맞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밥을 먹었고 남편은 출근을 핑계로 대화 없이 자리를 떴다. 다들 원래 이런가요? 그녀는 한 번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결혼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수지는 냉장고 위에 붙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된장국 끓일 땐 2번째 물 사용. 누가 적었는지는 몰라도 너는 아직 모른다는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걸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 집은 메모와 시선으로 대화하는 곳이었다. 가끔 방문을 닫고 앉아 있으면 거실에서 나직이 텔레비전 소리가 흘렀다. 정규 뉴스 다음으로 이어지는 드라마. 그 속에서조차 나오는 며느리의 도리 같은 대사들이 현실보다 더 냉정하게 들렸다. 그리고 이따금 들리는 시어머니의 낮은 한숨. 그 한숨은 늘 계산된 길이와 깊이였다. 듣는 사람이 괜히 미안해지도록.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있었다. 수진이 정성껏 만든 전복죽을 내놓았을 때 시어머니는 첫 숟가락을 뜨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전복이 좀 억세네. 시장에서 샀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새벽에 직거래로 구해온 걸 안다며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또 청소부 딸 소리가 돌아올까 두려웠다. 그날 밤 그녀는 욕실에서 손을 씻으며 손가락 끝에 비늘 자국을 바라봤다. 전복 껍질을 손질하느라 생긴 상처였다. 그날따라 물소리는 유난히 차갑고 길게 들렸다. 사실 시댁 안에서 그녀의 존재는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기능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응시하지 않았다. 단정한 옷차림, 깔끔한 말투, 조용한 걸음 모든 걸 맞춰도 집안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다. 한국의 오래된 속담 중에 문지방도 밟히면 아프다는 말이 있다. 그녀는 그 문지방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아무도 그걸 밟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지만 매번 누군가의 발끝에 닿을 때마다 아릿했다. 수진의 생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아니, 조용하다 못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날처럼 스며들었다. 아침 식탁엔 늘 그렇듯 된장국과 조기구이가 올라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신문을 넘기며 오늘은 청소기 필터 갈아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에 네, 어머니라고만 답했다. 아무도 생일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점심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꺼내왔다. 밤새 만들었던 조그만 생크림 케이크 겉은 비뚤었지만 속엔 직접 삶은 고구마를 채워 넣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매년 만들어주던 방식 그대로였다. 이게 뭐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다. 제가 오늘 생일이라서요. 그냥 조용히 드시라고. 그녀는 끝말을 흐리며 케이크 상자를 열었다. 작은 촛불이 3개 꽂혀 있었다. 숫자는 없었다. 단지 의미를 가진 불빛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집에선 며느리 생일은 따로 챙기지 않아. 헷갈리면 서운해지니까. 그 말에 뒤따르는 침묵이 무겁게 방안을 눌렀다. 그 순간 식탁 한쪽에 앉아있던 남편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아. 민감해질 필요 없잖아.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지만 남편은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는 이미 이 집의 방식에 길들어 있었다.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듯 행동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케이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을 때 얇은 촛불 3개가 흔들렸다. 잠시 후 촛불을 불지 않고 그대로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꺼내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부엌 싱크대에서 물을 틀다가 미끄러진 그릇 하나가 깨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수진의 손가락에 얇은 상처가 났다. 시어머니는 소리 없이 다가와 그 상처를 바라보다 말했다. 손 다치면 주방일 힘들어. 앞으로는 조심하렴. 그 말엔 걱정도 위로도 없었다. 그저 도구가 다치면 불편하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녀는 손을 씻으며 그 상처 위에 밴드를 붙였다. 피가 천천히 밴드 안쪽으로 스며들며 따뜻하게 퍼졌다. 그 온기는 이상하게 위로 같았다. 적어도 피는 아직 자신에게 흐르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 밤 아버지에게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하지 못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넘기자.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침대 위에서 홀로 누웠을 때 생일이란 단어가 참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머리맡에 있는 탁자 위를 더듬었다.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열어보니 안엔 어린 시절부터 모은 자그마한 향초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 아버지가 제주도 출장길에 사온 감귤향 초를 꺼냈다. 불을 붙이자 부드럽고 달콤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그 향기 속에서 어린 시절 케이크 앞에서 웃던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웃지 않았다. 단지 향기가 눈시울을 자극했을 뿐이었다. 이 집안의 공기는 언제나 무색무취였고 그 틈을 메운 감귤향은 잠시나마 그녀의 존재를 알려주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 위에 붙은 자리에 낯선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자석에 살짝 눌린 A사 용지. 그 위엔 남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회사 잠시 그만두고 싶어. 정신 좀 정리하고 와야 할 것 같아. 단 한 문장뿐이었다. 그녀는 문득 어제의 촛불과 감귤향이 다시 떠올랐다. 그것들은 이제 어색한 위로가 아니라 침묵의 전조였던 것 같다. 방을 둘러보니 남편의 넥타이와 시계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는 말없이 떠났고 그 뒤를 설명할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는 여전히 수국을 손질하고 있었다. 회사 요즘 많이 피곤하던데 잠깐 쉬는 게 낫겠지. 그녀는 평소처럼 커피잔을 입에 댄 채 무심히 던졌다. 그러나 그 무심함 속엔 어떤 이상한 불편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그녀의 테이블 위를 건드린 듯한 불쾌감.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어봤다.
그 안엔 전날 남은 케이크가 그대로 있었다. 촛불은 꺼졌고 생크림은 조금씩 갈라져 있었다. 낮이 되자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아버지였다. 겉면엔 취급주의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고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와 편지 한 통이 담겨 있었다. 수진아, 말은 못했지만 너의 결혼식 날 나는 뒤쪽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을 했다. 누구도 내 딸에게 다시 뺨을 대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지. 그걸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편지는 짧았고 담담했다. 그러나 수진의 손은 편지를 쥔 채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안엔 오래된 도장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 금박이 새겨진 서류가 접혀 있었다. 법인 등기, 이름은 생소했지만 주소는 익숙했다. 시댁 회사 주소와 불과 30m 떨어진 곳. 그녀는 그제야 아버지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어렴풋이 이해했다. 사위가 침묵하고 아내가 무시당하는 집안에 침묵으로 복수하는 법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느닷없이 물었다. 네 아버지, 요즘 뭐 하시니?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건넨 듯 했지만 눈빛은 묘하게 날카로웠다.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차분히 답했다. 사업 정리 중이세요. 새로운 일 준비하신대요.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움직이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고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 창밖엔 검은 차 한 대가 느릿하게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베개 곁에 두고 잤다. 그 속엔 뺨 자국보다 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회사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시간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재킷 소매를 살짝 정리하고 선글라스를 벗은 그는 수진의 아버지였다. 회색 슈트에 검은색 구두, 오래된 상처처럼 남은 눈과 주름. 조용하지만 누구도 눈을 떼지 못할 분위기였다. 그는 묵묵히 회사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로비에서 접수를 막으려는 직원에게 그는 명함 하나를 내밀었다. 사전 약속은 없지만 곧 필요해질 겁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확신에 찬 어조였다. 곧장 대표이사실로 향한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시어머니였다. 요즘 매출이 줄었어도 건물 가치는 괜찮잖아. 괜히 걱정하지 마. 그 안에는 시아버지와 몇몇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수진의 아버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회의실 중앙에 섰다. 한 손엔 서류 봉투, 다른 손엔 오래된 도장 상자를 들고 있었다. 모두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인사를 생략하고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여기 본 건물 인접 토지 전체의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제 이름으로 등기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통행권, 출입권, 물류 출입 모두 제 협상 대상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시아버지는 입을 열려다 닫았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남자가 단순한 청소부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이름 없이 살아왔지만 그가 가진 인내는 곧 권력이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시어머니의 입에서 겨우 새어나온 말이었다. 그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아무것도, 단지 경계만 지켜주십시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저는 아직도 당신을 사돈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오래도록 손에 남았다. 수진의 아버지는 돌아서며 말을 이었다. 상처는 지울 수 없지만 흔적을 남기는 건 선택입니다. 그가 떠난 뒤 회의실엔 묵직한 침묵만이 남았다. 테이블 위엔 봉투와 도장이 남겨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내를 눈앞에 올려놓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수진은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가셨었어요? 응, 짧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안정된 리듬. 그 리듬이 오히려 마음을 무너뜨렸다. 아빠, 미안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미안하면 나중에 네 딸이 울 때 안고 있어줘. 조용히 말했다. 전화가 끊긴 뒤 수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그 나무의 질감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건 누군가가 오래도록 다듬은 진심의 표면 같았다. 며칠 후 시댁 회사의 간판이 조용히 철거되었다. 그 이름 석자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아니, 거기 꽤 오래됐잖아? 갑자기 왜 경매라도 넘어간 거야? 진실을 아는 이는 없었다. 그러나 수지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보낸 짧은 전원과 함께 다음엔 말없이 간판만 내리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마지막 선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종일 거실에서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수국 한 송이가 들려 있었지만 줄기가 부러진 채였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창밖을 향하고 있었고 수진이 옆을 지나가도 아무 말 없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낮게 울리는 진동음에 모두가 돌아봤고 전화기를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번졌다. 네, 여사님. 세무조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관련 계좌와 거래 내역 전부 확인해야 한다고. 전화 너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입을 닫았다. 그녀의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졌고 손톱은 가늘게 떨렸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의 조용한 경고라는 걸. 늦은 밤, 그녀는 혼자 부엌으로 나와 수진이 만든 따뜻한 유자차를 바라보았다. 그 찻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얇은 유자 껍질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그 향이 참 따뜻했다. 그런데도 목은 마르고 마음은 메말랐다. 그녀는 갑자기 유리 찻잔을 치웠다. 마치 그 따뜻함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미움이 아니라 단지 무력감이었다. 그 무력감은 그녀에게 어떤 기억 하나를 떠오르게 했다. 수진이 처음 시댁에 들어온 날, 마루에서 물을 닦던 그녀의 뒷모습. 그때 자신은 왜 굳이 그 걸레질을 2번이나 반복했을까? 혹시 누군가를 이기고 있다는 기분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식탁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희 아버지 옛날엔 뭐 하셨니? 수진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청소도 했고 배달도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녀는 무너지는 방식도 조용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무너짐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수국을 자르던 가위를 내려놓고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수진의 결혼식 사진이 맨 앞에 있었다. 그 사진 속 자신은 단정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뺨을 때린 직후의 손목엔 아직도 미세하게 긴장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천천히 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안에서 나지막이 새어나왔다. 내가 너무 빨랐지.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조용한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이야말로 진짜 후회의 시작이었다. 사흘 후 조용한 제사날이었다. 집안 어르신들의 제를 모시는 날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 검은 옷을 입고 모여들었다. 거실 중앙엔 조촐한 상차림이 마련되었고 향로 옆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수지는 무릎 꿇은 채로 상차림을 정리하고 있었다. 모두가 조용히 앉아 있는 가운데 시어머니만은 유독 자주 자리를 뜨곤 했다. 그녀의 얼굴엔 말로 설명되지 않는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식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수진을 불렀다. 잠깐만, 같이 좀 앉아.
두 사람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거긴 시어머니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책상 하나, 향초 몇 개, 그리고 오래된 유리창이 달린 방이었다. 창밖에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그 향은 묘하게 따뜻하고 기도하듯 조용했다. 그날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결혼식 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요즘 생각이 많았어. 수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말이 끝나길 기다렸다. 나는 내가 며느리한테 무시당할까봐 그랬어. 내가 가진 건 체면뿐이었는데 네가 너무 조용히 웃어서 그게 자꾸 겁이 났어. 시어머니의 말은 떨렸고 그 끝엔 깊은 한숨이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고개 숙이고 일하는 걸 보며 자랐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 먼저 허리를 숙이게 됐고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겐 무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수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짙은 후회와 미처 다 녹지 못한 자존심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엔 분명히 사람이 있었다. 가부장의 틀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먼저 핥히는 방법을 배운 사람. 내 아버지 말이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참 무서운 분이더라. 근데 그 무서움이 딸을 향한 마음이란 걸 알고 나니까 괜히 더 부끄럽더라.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아빠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근데 가족이 상처받으면 끝까지 기억해요. 말없이.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다. 창밖에선 은은한 햇살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고 향초의 불빛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건 내 생일날 원래 주려고 했던 거야. 상자 안엔 자수로 장식된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였다. 늦었지만 그래도 받아주면 좋겠어. 수지는 천천히 손수건을 펼쳐봤다. 꽃 모양 사이로 평안이라는 글씨가 놓여 있었다. 그 글씨가 어찌나 조심스럽게 수놓아져 있었는지 마치 눈물 한 방울로 꿰맨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지는 방 창가에 앉아 향초를 켜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준 감귤향 대신 이번엔 시어머니 방에서 가져온 백단향이었다. 그 향은 부드럽고 오래갔다. 마치 어릴 적 절에 갔을 때 맡았던 향기처럼. 불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는 고요했고 얼굴엔 무언가 정리된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삶이란 건 가끔 뺨을 내준 날보다 그 뒤에 주고받는 말 없는 선물 하나가 더 오래 남는다. 그리고 어떤 상처는 말이 아닌 기억된 다정함으로만 치유된다. 당신의 가족은 어떠셨나요? 혹시 기억 속에도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조용한 이야기와 함께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조용히 살아왔으니까요.